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간의 설전이 거셉니다. 여야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두고도 충돌하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선을 놓고 이 여야의 설전이 굉장히 거센 상황입니다. 일단 민주당은요, 이 지명자를 방송장악위원장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지명 철회를 현재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 모습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민주당이 또다시 정쟁으로 몰고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방송장악위원장이 아니라 이동관 지명자 같은 경우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방송통신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방송 상황만 보더라도 모 언론사에서 보도한 것처럼 KBS나 MBC가 공영 방송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의 놀이터다 할 정도로 여야 패널 비중이 1대 14, 무려 14배 차이가 나요. 그리고 또 다른 방송사의 패널 비중 같은 경우는 약 2.86배 차이 날 정도로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그 정도로 방송 생태계나 언론의 생태계가 오히려 민주당의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악된 모습을 보인 그러한 비균형적인 모습을 바로 균형 잡을 그러한 적임자라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그래서 민주당이 그러한 프레임으로 또다시 정쟁을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검증할 것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하고 합리적 비판을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프레임을 몰고 갈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좀 받아요? 저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격 요건을 얘기하면 학교 학폭 논란이 발생을 했었죠. 네. 과거에 정순신이라는 인물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을 하려고 하자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가지고 임명을 처리한 사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고등학교 이사장하고 통화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예. 또 최근에는 이동관 지명자의 부인이 어떤 압력을 했다라고 하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위 왜 이런 인물을 갖다가 방통통신위원장에 앉히려고 하는가라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방송법에 의하면 소위 방송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언론사가 소위 정부나 여당의 입장에 의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교정하려고 하면 이게 예를 들면 방송 개입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다음에 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라도 인수위 고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것처럼 인수위에 몸을 담으신 분에 대해서는 결격 사유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또 현 정부 대통령실에 언론 특보를 하신 분이 방통위원장으로 가신다라고 하는 것이 정책 중립에 맞는가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방송 장악에 대한 어떤 논란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그냥 민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2017년, 2018년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국정원의 불법 사찰 관련 검찰 수사 기록 내용 중에 보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홍보수석실이 만든 문건 자체가 소위 MBC를 장악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다 알면도 불구하고 이동관 언론특보를 방통위원장이 앉힌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 야당의 비판은 전 당연한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내용들이 명백히 밝혀지게 되면 국민 여론이 어느 방향으로 저는 이동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좀 의혹들을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이 의혹들이 뭐 충분히 해소가 됐다고 혹은 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요? 실제 민주당이 주장한 것 중에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먼저 이동관 지명자의 부인에게 인사청탁했다는 사실과 관련해서는 이미 재판이 끝난 사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핵심은 돈을 준 사람이 잘못이고 그 돈을 받았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돈을 돌려주었단 말이죠. 그래서 인사청탁이 성립되지 않았던 사실을 또다시 꺼내와서 인사청탁을 했다. 돈을 마치 받은 것처럼 몰고 있는 게 잘못된 사실이고요. 그리고 정순신 당시 사건과 다른 부분은 이동관 지명자의 아들 학폭 같은 경우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지만 피해자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피해자가 아니고 다툼이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민주당이 또다시 정쟁으로 몰고 가고 학폭으로 몰고 가고 싶겠지만 그 부분은 오히려 그분들에 대한 이미 성인이 된 그분들에 대한 2차 가해가 있단 말이죠. 그 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어떤 김성유
이사장에 대해서 통화를 했거나 그런 사실 부분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걸러가면 됩니다. 그 사실 또한 전화를 했다 하더라도 전화기 이미 이루어졌어요. 전화를 하고 나서 전화를 미뤄달라 했는데 전화가 미뤄진 게 아니라 전화를 갔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민주당 주장과 다르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방송 장악이 과연 문재인 정부에서 어떻게 됐느냐. 다시 말해서 고대영 전 KBS 사장의 해임권은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에서 그 해임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났어요. 고대영 전 사장에 대한 해임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 종편에 대한 점수 조작 어떻게 됐습니까? 후속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 부분들이 방송 장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극명하게 드러난 사실이고, 국정원 당시의 문건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고대영 전 사장,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과 과연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오히려 더 자명하게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조금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문재인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 전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방송 장악을 했다라고 얘기하면 현 정부는 그래서 해도 됩니까? 논리적으로 제가 볼 때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2017년, 2018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지검장으로 있을 때 특히 국정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서 거기 나온 2010년도에 작성된 문건이 그런 거예요.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 문건이 청와대 홍보수석실이 실장이 문건 작성 지시자로 추정된다. 이건 누가 이제 서울지검장 시절에 검찰이 수사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거냐? 방송사 장악 계획을 세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간부진의 인적 쇄신, 노조 무력화 및 조직 개편, 소유구조 개편 등 3단계를 거쳐서 특정 언론사를 와해하려는 세부 계획을 담았다. 이 내용들에 대한 수사보고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당시에 서울지검장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위를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휘하에 있던 검사들이 수사한 내용들을 알면도 불구하고 왜 이 상황에서 이동관 언론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했는가라고 하는 그 의도성에 대해서 야당은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네. 설명하면 되는 것이고, 서울지검장 시절에 이 수사 내용에 있어서 보고를 받았는지 대통령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예. 말씀을 하시면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론 듣겠습니다. 네, 방송 장악을 여당이 하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없고 그렇게 야당이 몰고 가려는 거고요. 방송 장악이 아니라 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장악된 방송통신 생태계를 정상화하겠다는 겁니다. 과연 국민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특정 정당 출신의 특정 인사가 이렇게 공영방송에 특정 프로그램을 주도해서 진행하면서 민주당의 특정 정당의 놀이터가 된 사실이 없어요, 역대에. 그러한 부분들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봐주셔야지, 저희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방송 장악을 하겠다고 이동관 지명자를 지명한 게 아니라 방송 통신 생태계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아마 이제 청문회에서도 이제 진행이 될 텐데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게 될지는 그때 계속해서 좀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정치권도 이 7월 말 8월 초는 휴가철이잖아요. 근데 올해는 좀 예년과는 다르게 워낙 많은 현안들이 좀 있어서 이제 여야 원내 지도부가 소속 의원들에게 좀 해외 출장이라던가 뭐 휴가를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자제령을 내렸다는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올바른 판단이라고 좀 생각하시는지요? 네, 올바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저희 국민의힘에도 지난 7월 25일 지도부 예. 중심으로 전당원 수해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충북 괴산과 전북 익산 지역을 다녀왔는데 저도 역시 같이 갔는데요. 당시 상황을 보면 굉장히 참담합니다. 사실 수박을 하는 재배 농장이었는데요. 네. 수확철을 앞두고 수해를 맞이했는데 수박이 잘 익어가는 수박이 물에 잠겨서 다 썩어. 예. 그래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어떻게 네. 엄두를 못 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이미 장마는 끝났다고 이제 기사항 보도가 되고 있지만 네. 그분들은 장마가 끝난 게 아니라 복구에까지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 모릅니다. 아무리 정부가 수해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더라도 그 지원과 그분들 피부에 와닿기까지는 인력이나 재정이나 많은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오히려 정치 공방이나 정쟁을 벌일 게 아니라 앞서서 수해에 대해서 법안도 통과시켰듯이 네. 앞다투어서 한 번에 그칠 게 아니라 여러 번, 매번 이렇게 봉사를 가야 되고요. 이러한 수해는 이제 단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내년, 후내년 기후변화에 앞서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 예상될 거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게 정상적이죠. 예, 여야 지도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뭐 어떤 생각 갖고 저 계셨습니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예. 어려운 상황에 가장 중심을 잡고 국민에게 신뢰를 줘야 될 것이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좀 과거와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7% 정도의 전 지구적으로 수증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증기들이 모여다니면서 어느 지역에 특정하게 비를 내리게 되면 장마 이런 걸 떠나서 집중적인 호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예. 기존의 시스템으로 이걸 감내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렇다면 적어도 오송 참사 문제를 겪은 우리 상황에서 네. 많은 국민들이 국가는 존재하는가, 정부는 존재하는가, 우리 스스로가 각자 도생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런 좀 비참한 절망의 시대에 적어도 정부와 국회가 신뢰를 보여주기 위한 기본적인 건 해야 된다. 저는 네. 이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무슨 뭐 휴가를 간다, 안 간다, 뭐 휴가를 안 가는 것이 자랑인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휴가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이런 참사가 발생하기 이전에 시스템을 완비해서 국민들에게 신뢰를 줘야 됐었는데 그걸 못한 거잖아요. 네. 전 그렇다면 이런 내용으로 생색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앞으로 국민에게 각자 도생이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무엇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신뢰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 대통령도 여름 휴가를 좀 최소화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뭐 어떤 것들이 좀 이런 뭐랄까요? 뭐 구상이라도 해야 될까요? 뭐 어떤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뭐 작년에도 이제 윤 대통령께서는 자택에서 머무는 휴가를 보냈지 않습니까? 예, 예. 올해도 이제 수해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작년에 이어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경제가 이제 점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를 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면서 국정 동력의 고삐를 쥐었어요. 네. 하반기 국정 운영에 있어서 경제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그러한 진행을 할 거고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국감을 앞두고 또 추석을 앞두고 예. 물가도 잡아야 되지만 물가 사실 잡힌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국감을 앞두고 이러한 정치권이 공방을 벌이는 시기에 오히려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가 더 중심을 잡고 국정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더 하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모든 동력 이런 걸 집중할 거로 봅니다. 어떤 부분에 전국 구상이 좀 시급하다고 보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정치와 국정 운영을 좀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회 법률을 통과하지 않고 시행령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올바른가? 그다음에 차관 정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장관을 하게 되면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되니까 그걸 우회하는 방식입니다. 전 적어도 정부와 국회는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욱 어떤 야당과 정부가 멀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전국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인 국정운영 지지율이 1년 넘게 30% 정도대에 머무르고 있다면 국정 방향을 쇄신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럼 국정 쇄신의 방향이 뭐겠습니까? 인적 쇄신이 가장 중요하겠죠. 뭐 경제적인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모든 국정 운영은 사람들이 끌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바꿔서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국정 운영이 과거보다 좋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제가 때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그다음에 최근에 김용호 통일부 장관 네. 이동관 소위 언론특보의 임명까지 이것까지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인사가 벌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볼 때는 좀 검증을 잘하셔서 좀 좋은 사람들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네.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안 하시고 또 우회 정치를 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회 정치라고 하는 것이 5년에는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전 그렇다면 이제는 좀 정면 돌파, 정치, 국정 운영의 정상화의 길로 가시는 게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두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좀 번복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이 상황들이 좀 이제 정치권으로 옮겨 붙는 모양새인데 먼저 두 분께서는 이 발단이 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배경, 지금 사실 이 배경을 두고도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된 부분이 예. 민주당에서는 뭐 또다시 검찰을 들고 나오면서 네. 검찰의 정치 공작이다, 네. 신작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예. 그게 아니라 안부서 전 아태 교류협회장이 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국정원의 모든 걸 다 얘기했다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죠. 그 진술에 의해서 국정원 압수수색을 통해서 문건을 봤더니 이미 국정원의 문건에 의해서 이화영 부지사의 개입이나 이재명 대표의 전 지사 시절에 당시에 대북 송금 정황이 나타났고 그리고
투자 회의록 같은 경우 쌍방울의 그러한 회의록 같은 경우에서도 명시된 내용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그룹의 실질적인 리더다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한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과연 버틸 수 있었겠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의 형량을 감형하는 그러한 방향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개된 그 상황을 본다면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죠. 그런데 갑자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그 탄원서 제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수도권 최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접촉을 했을 거라고 정황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또다시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간 다음에 이제 법정에서 부부싸움까지 나타났죠. 네. 그리고 모든 민주당 인사들이 특별 면회 러쉬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상황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면회를 또다시 거부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객관적인 증거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태도였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일 수 있는데 그것을 다시 조작하고 오히려 사법을 방해하는 게 민주당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사실 확인을 몇 가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검찰 진술 조서가 공개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이 무엇이다라고 다 추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국정원 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공개로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어요. 근데 한쪽 일방에서는 그 내용이 모든 것이 다 나왔다고 주장하는 거고요. 지금 공개된 건 뭐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본인이 직접 썼다라고 하는 내용에 의하면 본인은 대남 요청을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부인 얘기에 의하면 부인이 직접 탄원서를 낸 내용이죠. 그 내용에 의하면 강압 어떤 조작 수사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의구심이 있다. 이 내용은 이제 공개된 거니까요. 네. 그러면 검찰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미세한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한 변화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건 그 미세한 변화가 소위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대납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본인의 잡힐 내용에 의한 그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상황이고요. 그럼 두 번째가 뭐겠느냐? 미세한 변화가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2019년 18년인가 필리핀에 가서 북측 관계자를 만날 때 즉흥적으로 방북에 대해서 한번 요청을 한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에게는 당신이 북한과 비즈니스를 하고 있으니 좀 도움을 달라 정도 얘기를 했다. 이것이 만약에 미세한 변화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뭐 중대한 예를 들면 사태 변화처럼 얘기하는 게 문제인 거죠. 핵심은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당대표에게 이화영 전 의원이 사전 보고를 했는가 여부랑 사전 보고가 공식적인 소위 지사와 부지사 간의 공적인 관계로 보고가 됐는가 이 여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제가 볼 때는 명확한 증거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정을 근거로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8월 8일 날 재판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공개적으로 얘기하겠죠. 저는 그 내용을 보고 그 이후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곧 재판이 있고 때문에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모두의 관심이 쏠려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이 주가 조작 이제 어떤 행위로 많은 이득을 봤다라는 의혹이 있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것 또한 봐주기 수사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 본질을 벗어난 주장이죠.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재산의 해외 도피죄에 관해서도 왜 범죄 행위를 기소를 안 하냐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요. 본질은 이재명 대표의 전 지사 시절 당시에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민간 기업인 쌍방울을 이용해서 대북 송금을 했다는 그게 본질입니다. 거기에 따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각종 객관적인 증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하자 본질은 덮어두고 갑자기 왜 쌍방울이 주가 조작으로 넘어갑니까? 쌍방울이 주가 조작은 지금 알펜시아 인수권 관련해서도 이미 수사가 들어갔고 거기에 쌍방울이 깊숙이 개입된 정황들이 소속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KH그룹과 쌍방울의 자회사들 간의 M&A 관계에 다 등장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 조작이 더 이루어졌던 거죠. 그래서 대북 송금과 본질이 벗어난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이 오히려 정치 권력을 이용한 정말 사법 방해다. 그래서 정치 권력을 민주당의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을 벗어난 얘기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실제로 한동훈 장관 또한 이러한 민주당의 주장은 사법 방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좀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법방해라고 왜 얘기하죠? 그럼 법원이 판단할 문제인 거지. 왜 예를 들면 법무부는 한쪽이잖아요. 기소를 하는 자들이잖아요. 수사와 예. 기소를 하는 자들인데 네. 본인들이 얘기하면 다 사실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최종적인 판결은 법원에서 난다는 거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특정 언론사, 특정 방송사를 통해서 소위 JTBC죠. 그러니까 송금 직후인 2019년 5월에 북한과 쌍방울이 합의서를 체결했다. 왜 체결했느냐? 봤더니 6개 사업 우선권에 대해서 받기 위해서 체결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이 체결의 핵심적인 내용은 히토류라고 하는 광물입니다. 그래서 이 히토류화되는 광물에 합의가 된 이후에 소위 쌍방울에 있는 계열사인 나노스라는 이 회사의 주식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한 1,558억 정도의 평가 이익을 봤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검찰이 소위 자본시장법의 제 176조인 시세 조정에 관련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고 네. 그다음에 자본시장법 제 443조인 손실액이 50억이 넘으면 가중 처벌하게 돼 있어요. 거기에 의하면 형량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 플리바게닝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죠. 예. 이런 정당한 문제제기마저도 사법 방해라고 얘기하면 무슨 뭐 검찰은 무소불위입니까? 야당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 못합니까? 그 기본권입니다. 저항권은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이에요. 이건 네. 그것이 재판부이건 아니면 검찰이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그런 저항권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는 건데 이것마저 법무부 장관의 발언을 통해서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건 법무부 장관의 재량권 안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 내용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여쭤봐야 될 주제들이 좀 몇 개가 있어서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이제 어떤 소환 조사, 특히나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에 대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점에 따라서는 다시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까지도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 당 혁신위에서는 이 어떤 기명 투표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 내부 지금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기명투표라고 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방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기명투표를 하게 되면 소위 민주당 의원들이 네. 당대표에 대해서 예. 그냥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 나가서 그냥 거기서 체포영장에 대해서 심사 받으십시오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건 좀 어렵다고 보고요.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재명 당대표가 만약에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법원에서 요청을 한다면 네. 직접 자진 출두해서 네. 이 부분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좀 타당한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 검찰이 회기가 없는 기간 동안 체포영장을 좀 청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회기가 있게 되면 예.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인데 네. 이건 안 거칠 수도 없으니 예.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게 되면 정쟁화 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네. 영장을 청구한 내용을 봤는데 네. 민주당 의원들이 아무리 봐도 이건 정치적인 영장이라고 판단이 들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성을 해야 되는가? 내부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8월 15일 좀 이전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예. 또 하나는 만약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더라도 네.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에게 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네. 당당하게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거기 가서 기각이 됐다고 얘기하면 네. 전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에 대한 어떤 바람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대표가 보여주는 행동을 좀 보면요. 불체포 특권은 포기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 하지만 혁신위가 말한 이 기명 투표에 대해서는 이제 존중한다, 동의한다는 의견을 냈잖아요. 그럼 어느 쪽에 지금 기울어져 있다고 그러니까 저는 보시는지요? 기본적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지만 현행법상 네. 헌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걸러갈 수는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얘기한 거지만 저는 우리 혁신도 마찬가지인데 굳이 여기서 기명투표라는 얘기를 왜 제안했을까? 전 이것이 예를 들면 민주당에게 아니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혁신이 스스로 제가 볼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 대표의 선택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지금 앞으로 좀 어떻게 민주당은 지금 어떤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계세요? 민주당은 고민이 모든 것이 안팎으로 국회 안팎으로 민주당 안팎으로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고민이 모든 게 있겠죠. 지금 모든 걸 보여주는 것도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하셨는데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없는 것이 모든 것이 이재명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구하는데 올인이 돼 있기 때문에 정당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고 저희가 보는 거죠. 오히려 민주당은 검사의 명단을 실명 공개하는 사태까지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체포 특권을 말씀하신 대로 포기한다면 정말 좋죠. 하지만 어떻게 변했습니까? 기명투표 하겠다? 그것은 뭐냐면은
수박을 색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그러면 차라리 기명 투표하지 말고 투표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전원 퇴장하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전원 퇴장을 하라 했을 때 퇴장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다면 그것도 똑같이 수박이 색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거추장스러운 과정을 거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혁신이란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그러한 명의하에 이재명 대표 구하기에 나설 게 아니라 오히려 저희들은 이재명 대표 대표 구하기 나선다.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해온 모습들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구태고 정쟁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예. 아니 검사 명단 공개하는 게 검사 성역입니까? 다른 공무원들 다 공개하는데 왜 검사만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방식들로 말씀을 하시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등해야 됩니다. 법 앞에서 모든 것들이. 예. 법 앞에서 동등해야 된다고 하는데 역대 네. 어느 정부에서 당대표나 자당의 국회의원들이나 아니면 수뇌부 인사들이 사법 리스크가 있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을 때 그렇게 대대적으로 국민들한테 또는 개딸들한테 공격받을 정도로 검사 명단을 공개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저는. 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